제일 피곤해하는 게 오늘 어제 몇 시에 잤어, 민준아? 12시. 일찍 잤는데? 몇 시에 나왔어? 7시 반? 아니 충분히 잤잖아.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체육했나요 여러분? 체육했니?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요즘 체육 시간에 뭐하니 얘들아?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니면 배구가 어때 보이다. 요즘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채도 학교이면 줘? 라켓이랑 셔틀콕도? 아 진짜? 개별이 아니야? 오 좋네요. 요즘은 참 많은 게 준비가 되어 있네. 자 볼까요? 시조? 자 시조는 일단은 출발점은 고려말이야. 출발점은 고려말이고요. 언제까지 쓰이게? 놀랍게도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이제 한 190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시조 대회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시조 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고요. 시조는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거는 평시조라는 건데, 평시조는 평범한 시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스탠다드라는 거야. 가장 기본 형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주로 언제 쓰이냐면은 조선 전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조선 전기에 가장 크게 흥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일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시조가 바로 한글로 쓰였다는 건데요. 조선 전기 중에서 한글이 창제된 게 언제야? 누구 때? 세종대왕 때, 그치?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가 되면서 많이 쓰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가 나왔고 우리는 그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다 배웠잖아. 한글이 왜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그치, 누구나 편하게 쓰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왜냐면은 한자는 서민들이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국말과 다른 우리말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문자를 만들게 한글이었잖아. 근데 한글이 처음 딱 나오자마자 정말로 세종대왕의 뜻처럼 모든 평민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싹 다 그걸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처음부터 어떻게 써? 그치? 일단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한글이 창제가 되긴 했으나 실제로 그걸 쓴 사람들은 평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심지어 양반들도 그걸 쓰기는 썼는데 조금 낮춰서 부르기도 했어요. 언문, 앙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평시조도 조선 전기에 한글 창제 이후에 쓰였을 때 처음에 서민들이 쓴 게 아니고 평민들이 쓴 게 아니고 양반들이 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향유는 일단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쓴 게 평시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반 사대부들의 기본 속성은 뭐냐? 진짜 자랑하고 싶어해. 진짜 뽐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겉으로 티를 내는 순간 유교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절대 티를 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고 예쁘게 잘 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조의 규칙을 빡빡하게 만들어. 내가 이 모든 규칙을 잘 지키면서 비유와 상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쁜 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엄격한 형식을 만들면서 증명하려고 해. 정형식이야.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3장, 6부, 45자 내외의 형식을 지켰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음보율, 사음보까지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장이라는 건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이게 바로 뭐예요? 3장의 정의인 거야. 즉 3단 구성이 가장 완벽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도 처음, 중간, 끝을 나누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 6, 9라는 건 뭐냐? 6개의 구라는 거야. 자, 이때 구라는 지금의 구랑은 조금 달라. 지금의 구는 단어 구 이런 느낌이잖아. 둘이 사는 단어를 쓰면 근데 이때 구는 지금으로 치면 절 같은 느낌이야. 살짝 콧말을 찍어서 읽을 수 있을
느낌. 영어로 치면은 끊어읽기를 하는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당 2개의 굴을 넣어야 돼. 즉 쉼표를 한 장당 한 번 찍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 장당 쉼표를 한 번씩 찍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요렇게 끊어읽기를 한 번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6, 9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45자라는 건 뭐냐? 도합 45글자 내외로 글을 완성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사음보라는 건 뭐겠어? 한 줄을 4박자로 끊어 읽어야 되는 거야. 보통 한 구에 2박자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 사음보에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 뭐냐면 종장의 첫 음보 있지.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반드시 3글자여야 돼. 이것까지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이때 당시는 3장의 6구 그리고 45자 내외에 사음보의 규칙을 지키되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3글자로 시작되는 규칙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스토리를 다 짜 넣으면서도 이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사실상 양가사들들의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 내가 이렇게 아는 한자가 많다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45자의 글자 내외에다가 첫, 중간,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글을 써야 돼. 그럼 엄청 압축적으로 써야겠지. 근데 우리말은 한자에 비해서 압축적이야 아니면 다 풀어진 느낌이에요? 풀어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말로만 여기를 채우면은 절대 45자를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자대부들은 이 45자 내외라는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한자어를 진짜 많이 써. 내가 이 규칙을 다 맞추면서 이런 규칙들을 다 맞추면서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 처음, 중간, 끝이 다 있는 스토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축적인 표현이 필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비유, 상징, 한자어입니다. 그게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형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이야. 자, 그럼 형식이 이러하다면 내용은 당연히 어때야겠어? 양반 사대부들이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 것 같아? 일상 얘기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해. 그러면 멋이 없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얘기해야 돼. 유교적. 내가 이렇게 유교를 잘한다? 이런 걸 강조해야 된다. 유교적 가치관인 충관표를 엄청 써. 내가 이렇게 충성심이 넘친다? 내가 이렇게 우리 임금님을 좋아한다? 이런 거 써야 돼. 그리고 또 뭘 써야 돼? 내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한다? 왜냐? 자연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속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속세는 어떤 것이야? 돈과 명예가 있는 것이야. 내가 자연 친화를 안 하고 속세 친화를 해. 그때부터 뭐냐면 돈과 명예를 밝히는 속물이 돼. 그럼 그건 유교랑 뭐로 가까워? 모르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라는 거야? 나는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계속 자연을 따라서 살 거야. 속세는 어지럽고 돈과 명예만 밝히는 속물들이 너무 많은 곳이야.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자연은 주로 뭐예요? 예찬의 대상이거나 나의 친구야. 왜? 이 자연은 유교적 가치관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야. 매난 북죽 같은 경우에는 지조와 절대가 있는 거고, 뭐 갈매기 같은 거는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대부들이 원했던 그런 이상을 자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내가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빡센 형식조의 형식을 지킬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양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양반 말고 이 형식을 꼭 지켜가지고 멋진 글을 써야 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양반이랑 엄청 가까워. 사대부가 양반이 사람이지. 양반들이랑 놀아야 되는 사람이야. 누구였어? 왕은 당연히 부를 수 있어야 돼. 왕 말고? 왕이 어떻게 사대부랑 놀아? 왕은 안 되지. 왕 말고 누구? 양반들이랑 계속 놀아야 되는 사람이야.
쟤 놀러 어디로 갔어? 잔치 갔어. 잔치 가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기생, 그치? 기생들은 어때? 기생들은 양반들이랑 놀아야 돼. 이때 논다는 건 막 춤을 춘다고 당근 되겠지만 노래하고 춤추겠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교양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생들도 양반들처럼 시를 지을 줄 알았어야 했던 거야. 그래서 기생들이 짓는 시도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여시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면이 평시조의 형식을 가져 평시조의 일부야. 알겠죠? 평시조의 일부야. 그냥 알고만 있으니까 평시조의 일부요. 기생들이 쓰는 것도 당연히 어때? 형식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시조의 형식과 동일해요. 형식을 다 지켜. 근데 뭐가 달라? 내용이 달라. 기생들은 유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이 사람들이 뭐 왕을 섬길 거야, 뭘 할 거야,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어떠냐면요, 이런 내용을 안다. 즉 평시조의 내용은 아닌 거야. 평시조의 내용까지는 다르지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이 다루는 내용은 뭐였을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루는 내용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다뤄. 주로 뭐? 사랑과 이별인 거야. 주로 사랑과 이별을 훨씬 많이 한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기련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과 이별이니까. 그래야 되고 재밌으니까. 이런 겉멋든 거에는 양반으로 충분해. 그치? 그래서 기생들은 형식은 내랑 놀아야 하니까 맞춰.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때? 저런 유효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재밌는 거 줘줘야 하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사랑과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 이별과 관련된 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조선 전기에 주로 쓰였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흐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 조선 후기로 와야 돼. 이때는 드디어 사설시조라는 장르가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예요. 자,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전쟁이 하나 있어. 그렇지.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두 번 일어나. 그치? 전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아예 리셋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사실상 조선이라는 이름만 있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 아무리 양반이어도 옛날 같은 양반이 아니고요. 평민이 아무리 평민이어도 옛날 같은 평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분제의 동요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다 리셋되니까 슬슬 뭐야? 평민들이 너네만 양반이야? 우리도 양반처럼 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돼. 상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노는 것도 양반들처럼 시집 짓고 그림 그리고 연극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크게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하게 돼요. 똑같이 서민들도 양반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놀고 싶어 하는 거야. 다 반영이 되는 거기에. 자, 그래서 주로 향유하는 건 뭐다? 주로 향유하는 건 당연히 평민들이다. 양반이 아닌 일반 평민들이야.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가문이 없잖아. 그래서 주로 사설주조는 그렇기 때문에 작자 이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럼 형식은 어떨까? 자, 형식은요, 이 사람들이 양반들의 시조를 따라하려고 만든 거잖아. 당연히 형식도 어느 정도는 유사해. 어디까지 유사하냐? 일단은 상장을 지켜요. 무슨 말? 다시 말해서 초장과 중장과 종장을 잘 지킨다는 뜻이야. 이 상장을 잘 맞춰놔.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해야 돼? 6구 45장 사는부 지켜야 하잖아. 그치? 근데 양반들이 이 빡빡한 규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이 사람들은 한자어라는 기력이 있었던 거야. 근데 서민들은 한자어 잘 써 못 써? 잘 못 써. 사실 못 쓴다고 봐야 돼. 그럼 압축적인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자, 이 3단 구성 중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데는 어디니 얘들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가운데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아무리 가운데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넣고 싶어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사용해가지고 압축하면 그만이야. 근데 얘는 돼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쓰고 싶은 게 많은데 한자어를 잘 못 쓰니까 어때? 압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중장의 길이가 늘어나고 당연히 우리말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유어의 사용이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중장의 길이가 늘어나면은 6구, 45자, 4구 지킬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지켜. 그치? 왜냐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지키고 이거 세 개는 중장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못 지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식은 딱 여기서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내용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굳이 유교에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진짜 관심 하나도 없을걸? 유교에게 아예 관심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해? 사실상 평민들이 향유했다는 점에서는 내용상으로 고려가요랑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얘는 내용상으로는 고려가요랑 유사한 거지. 왜냐면 애초에 향유 배칭이 유사하잖아.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사랑, 이별, 일상, 오늘 시어머니랑 싸웠다. 또는 가끔씩 탄광놀이를 풍자하기도 해. 양반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이런 것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기녀시조는 뭐예요? 기녀시조는 형식상으로는 평시조, 내용상으로는 사설시조에 가까운 거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내용상, 형식상으로 이 정도의 특징은 가지고 들어가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작품으로 가시면은 일단 우리가 처음 배워야 하는 거 송수의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송수의 10년을 경영하여. 자, 일단 딱 보니까 어때? 작품이 세 줄밖에 없네? 누가 봐도 시조야. 그리고 어때? 생각보다 길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한자어도 많고 무엇보다 뭐가 있어? 세 줄짜리 작품인데 작가 이름이 있어. 그럼 누가 쓴 거야? 양반이 쓴 거지. 평시조의 공상이 크다. 그래서 보니까 형식상으로든 내용상으로든 평시조네 하고 짚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평시조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시조의 특징을 머릿속에 쫙 나열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훨씬 좋겠죠. 내용상, 형식상의 특징. 자, 초상부터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자, 네 박자로 끊는 거 보이시죠? 자,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대. 그래서 뭐 했대? 집을 샀대. 어떤 집을 샀냐면요, 3칸짜리 초가집을 산 거야. 봐봐요.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간직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어. 그럼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겨우 뭐 했대? 초가집 3칸짜리 하나를 샀대. 큰 것도 아니야. 3칸짜리 초가집을 하나 샀대. 방 3칸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나 혼자 다 쓰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 줄 봐봐.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을 맡겨뒀대. 지금 내가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초가집 3칸짜리를 산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을 쓰고 바람이 한 칸을 쓴 거야. 내가 다 쓴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강산, 강화산은 어때요? 들어올 곳이 없대. 왜? 내 집은 3칸밖에 안 되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별일이 없어. 우리 여기 student들이 찾아내는 거죠. 자, 어쨌든 봅시다. 이 송순이란 사람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뭐 했다? 초가집 3칸짜리 하나 샀다. 자, 그러면 욕심이 많아 없어? 누가 봐도 욕심 없고 청렴하게 사는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치? 소박함으로 가야겠네요. 양반들이 와,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강남에다가 기와집 하나 사야지? 이러면은 너무 숯불 같잖아. 너무 유교스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자연 속의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초가집이 뭐래? 초가집이 어때? 3칸짜리 초가집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가죠? 일단은 내가 한 칸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칸은 달이 한 칸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 칸은 청풍이라는 바람이 가질 거야. 자, 이렇게 다 나눠주고 보니까 어때? 누가 나왔어? 강이랑 산이 나와버린 거야. 걔네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집이 어때? 너무 풍이에요. 너무 작아서 드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겠다, 얘네를 그냥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니? 나라는 사람은 소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몇 칸 안 되는 집 중에 3분의 1을 내줘서 룸메이트로 쓸 정도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리고 또 어때? 자연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친구라고 여길 정도로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문화일체 자연친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첫 번째, 얘네 셋은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얘가 그만큼 얘를 뭐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때? 룸메로 드리고 싶어 할 정도로 한 몸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문화일체의 정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와 문화일체의 정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봐봐. 달, 바람, 강, 산은 자연의 일부죠, 각각. 근데 그 자연의 일부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전체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하니? 대표해서 비유한다라고 해서 대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달, 청풍, 강, 산은 전부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인 거야. 그쵸? 자연을 대표하는 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소박한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안, 빈, 나, 도라고 해요. 비는 무슨 빈자? 가난할 빈자야. 즉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즐겁다는 뜻이야. 즐거움을 낳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걸 즐거워하며 자연 속에서 한 몸이 되어 사는 사람,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전혀 어려울 거는 없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얘네와 한 몸이 된다는 점이 아니라 의인법으로 쓰인 것도 확인 가능하겠지. 내가 마치 얘를 실제 룸메이트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법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볼게. 이 강산에 대한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잘 봐봐. 강산은 들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볼 거래. 병풍처럼, 그치? 근데 내가 실제로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강산을 내 집 주변에 둘러놓을 수가 있겠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실제로는 강과 산이 있는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마치 내가 자연을 병풍처럼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를 자연의 주관적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을 주관적, 내 마음대로 변형,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연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 강산을 집 주변에 둘러두고 싶으니까 그렇게 강산을 내 집 주변에 배치한 것처럼 표현한 거야. 실제로 내가 강산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 있죠. 10년을 경영하여라. 그리고 최치원의 제갈야산 독서관이 있어요. 이거 아마 고전시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제갈야산 독서관.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워서 뭐 했다고? 강을 내 집 주변에 둘러가지고 소리를 막았다. 그런 말 있잖아. 내가 강 쪽에 가서 사는 건데 일부러 강을 내 집 주변에 배치한 것처럼,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최치원의 제갈야산 독서관이랑 요 두 작품이 대표적인 자연의 주관적 변형을 다루는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쪽에 쓰는 게 낫겠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 줄짜리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뭘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일단은 보고 넘어갈 겁니다. 시조의 특징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학습 활동이 나올 건데요. 일단 패스하시고
자, 이 작품 한번 볼게 얘들아. 딱 보니까 어때? 세 줄짜리 작품이고요. 작가 이름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 기생으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럼 뭘 알 수 있어? 아, 이거 기녀시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근데 기녀시조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양반이랑 같이 노는 사람 거니까 편시조의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당연히 갈래상으로 평시조를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기녀시조니까. 자, 그래서 한 줄씩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밤을 한 허리를 베어냈대. 동지는 어떤 절기야? 24절기 중에서 가장 밤이 긴 절기죠. 그래서 가장 밤이 긴 절기에 그 밤을 자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잘라서 어떻게 할 거래? 그 다음 줄을 볼까? 춘풍 이불, 봄바람 같이 따뜻한 이불 아래에 뭐 할 거래? 서리서리 넣어둘 거래. 즉 밤이 가장 긴 절기에 밤을 잘라내서 어디에 할 거다? 잘 숨겨놓을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 줄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 거래. 즉 내가 미리 잘라둔 밤을 뭐 할 거야? 님이 오신 날 밤에 붙여서 님과 함께하는 밤을 길게 보내고 싶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명확한 대비가 드러나. 내가 잘라내고 싶은 밤이랑 길게 느리고 싶은 밤이 딱 두 가지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어떤 밤? 동짓달의 기나긴 밤. 이 밤은 어떤 밤이야? 엄청나게 긴 밤이어가지고 뭐해? 잘라내고 싶어. 근데 이날 만약에 내 옆에 님이 있어. 그럼 난 잘라내고 싶었을까 이 밤을? 안 잘라내고 싶었겠지. 내가 이 하필이면 가장 긴 밤을 잘라서 숨겨놓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미 나에게 없는 밤이기 때문인 거야. 이미 부재한 시간이죠. 그럼 이건 좋은 밤이야 나쁜 밤이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쁜 밤이야. 필요 없는 밤인 거야 나한테. 왜? 이미 부재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대조되는 건 무슨 밤이야? 맨 마지막 어른님 오신 날 밤. 이 밤은 어떤 밤이야? 이미 내 옆에 있는 밤이야.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인과 뭐 하고 싶겠어? 시간을 오래오래 같이 보내고 싶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밤은 좋은 밤이니까 이때 잘라놓은 밤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 한대? 여기서 잘라낸 밤을 여기에다가 붙여줄 거래. 자, 근데 얘들아, 밤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밤은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상적 관념이라는 말을 써요. 추상적 관념이라는 건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거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뭘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시간, 감정 이런 게 전부 다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걸 뭐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표현상으로 잘라서 붙일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촉각적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구체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구체화라는 건 뭐야? 감각적으로 형상화라는 뜻이죠.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걸 감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추상적 관념처럼 형상이 없는 걸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형상화하는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대표적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밤을 잘라서 붙인다 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형상이 없는 걸 형상이 있게끔 표현해. 이런 표현은 흔한 표현이야? 아니면 흔하지 않은 표현이야? 무조건 흔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표현, 참신한 발상 이런 말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당연히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어때? 밤을 잘라서 붙인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음성상징어를 진짜 많이 쓰고
수 있는 작품이야. 알겠지? 그래서 음성상징어라는 특징도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음성상징어는 어때? 보통 한자어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많이 쓰였다는 거는 곧 우리말의 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흉내내는 말이잖아.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동작을 흉내내는 말.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표현한다. 실감나게 표현한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해.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별거 없죠. 쉽죠? 그래서 기내시조 보니까 어때? 형식상으로 평시조랑 똑같아. 그래서 분류도 갈래상으로 평시조로 분류가 돼요. 그렇지만 내용은 어때? 명확하게 상호가 있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만 좀 닮은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논박가랑 김매고입니다. 작자 이상이죠? 자, 그래서 작자 이상에 논박가랑 김매고 한번 볼게요. 자, 논박가랑 김매고 보시면은 작자 이상에다가 특이하게 중장이 겁나 긴 게 보여줄 겁니다. 누가 봐도 뭐예요? 사설시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사설시조. 중장이 겁나 길기 때문에 상장 말고는 지킨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설시조. 자, 한번 볼게요. 첫 줄부터 보자. 논박가랑 김매고, 배잔망이 내린 처 신들매고. 자, 얘들아, 김매기 언제 하는 거게? 김매는 게 뭐게? 응? 오, 아니, 이거 모내기로 가는 거야. 모내기는 보내하는 거지. 김매기가 뭘까? 나 어릴 때 보통 어디가 나왔더라?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배울 때 나왔어, 나 어릴 때. 농촌의 생활 같은 거 배울 때. 김매기는 잡초를 뽑는 얘기야. 잡초 보통 언제 뽑니? 여름, 맞아. 잡초가 쑥쑥 자라는 게 저는 보통 여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김매기를 꼭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영양분이 우리가 원래 먹어야 하는 데는 안 가가지고 좀 뭐랄까 잘 안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름에 내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김매기가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배잔망이를 당연히 여름에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 낯가랑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벼린다는 거는 간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가는다는 뜻이야. 도끼를 벼려서 둘러매고 무린 산중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척을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시간이 언제예요? 점심 낮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워불고 콘돌에 졸다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지금 아침에 뭐 했어? 여름날 아침에 김 메고 잡초 다 뽑고 어디 간 거야?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를 메고 산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게에 잔뜩 쌓아놓고서 뭐 했대? 샘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대. 그리고 뭐 했대? 담배 한 번 딱 피면서 콘도를 졸면서 쉬었대. 즉 열심히 일을 하고 쉬고 있는 거야.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그 다음 종장. 서량이 재 넘어갈 때, 재라는 거는 문경세제 할 때 재야, 고개라는 뜻이야. 고개. 서량이 고개에 넘어간다. 즉 해가 진다는 뜻이죠. 시간적 비교는 언제예요? 그런 거는 저녁이겠네. 점심에도 저녁으로 옮기는 거 활용 가능하죠.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디 갈고 하더라. 즉 해가 질 때쯤에 다시 지게를 메고 뭐 한다는 거야? 집에 가야지 하면서 집에 간다는 뜻이야. 그쵸? 굉장히 낙천적이고 풍물적인 태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매우 명확하죠. 어떤 배경이에요?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야. 그치? 여름에 뭐해? 당연히 풀을 뽑겠지.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뭐해? 김을 다 메고 나서 뭐 했대?
그리고 뭐해? 해가 질 때쯤에 저녁에 뭐했어? 집에 갔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수행적 구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공간이야, 당연히 삶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농촌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이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알겠죠? 이 사람은 이 배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농촌에 일을 하고 있다. 풀을 뽑는 거라든가 아니면 산속에서 일하고 밥 먹고 쉰다든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작품에서는 내가 농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해?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해? 힘들다는 말은 아예 안 하고 있지. 오히려 뭐해? 이 틈틈이 내가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을 되게 재밌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농촌 생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밥을 먹는 생활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여유롭고 재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유와 풍류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김 빼고 잡초 빼고 또 산에 가서 일하고 또 집까지 어떻게 오고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요. 아, 재밌다 이건 거야. 여유롭고 오늘 점심 맛있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농촌 생활의 여유와 풍류가 드러나는 작품. 이때 배경은 여름이고 시간의 흐름은 수행성이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작자이다. 서명이 쓴 거기 때문에 내용도 역시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작품은 다 했고요. 56페이지에 나오는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은 안 배웠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여기는 안 할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시험 보기 들어가면 그때 또 알려줘요. 그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55페이지